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용등급의 하향 소식 속에서 약세를 좀 이어가다가 일단 혼조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아무래도 대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좀 부진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2% 이상 좀 빠졌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나 전기차주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그 전날에 8% 정도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이 반도체 쪽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며 하락으로 끝이 났는데 이런 좀 돌발 움직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요. 이에 대응을 계속 따라가고자 한다면 점점 더 매매 스텝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 챙겨보시죠. 자, 어제 장 그리고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뉴스 7 마지막에 이제 브리핑경에 항상 산업뉴스라는 판을 넣습니다. 이 산업뉴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산업뉴스는 따로 덩어리를 빼서 크게 브리핑하기에는 조금 작거나 혹은 이미 반복되었던 브리핑의 내용인데 추가된 이슈가 있을 경우 산업뉴스로 따로 뺍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일 트레이딩용으로 쓸 수 있는 재료 매매 자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혹은 지속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기 좀 그래서 한 줄 정도로 추가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산업뉴스에 나온 이 종목들이 유달리 시장을 장악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AI, 초전도체, 천일염, 육계, 수산물, 오염수 이런 쪽에서 상승세가 도드라졌는데 이게 바로 어제자 산업뉴스였습니다. 의료 AI나 혹은 AI 혹은 소금, 육계 이런 쪽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영향권에 들어갈 만한 뉴스가 있어요. 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들 종목이 어제 장중에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테마로 자금이 쏠린다라는 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 당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수익 나신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에서 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 내에서 이 산업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든가 아니면 섹터 브리핑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한 번쯤 저희 방송 참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순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끝이 났죠. 코스피 0.2% 상승폭 크지 않았습니다. 빅 이벤트 앞둔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제스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 등을 대기하고 있죠. 코스닥은 0.5% 올랐습니다. 거래 대금이 코스피는 뭐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 대금이 평균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2차 전지와 IT 쪽에서 거래가 조금 활발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 후반이 약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급등의 효과, 빅테크 상승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요.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반등을 더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주도주가 복귀할 것인가 어제 장전에 기대감이 꽤 있었죠. 분명 둘 다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게는 2차 전지 쪽에 더 쏠렸습니다. 반도체는 예상치 못하게 좀 크게 낙폭을 보였는데요. 사실 일정 부분은 예상이 됐었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에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론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야기 살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어제 좀 미리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반등의 계기가 될지 세론의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 계속 경계는 해야 된다라고 살폈었고요. 어제 2차 전지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겠죠. MSCI 수급에 이어서 FTSE 편입 가능성 9월 초에 확정된다. 어제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 출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봤었는데요. 이런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도 에코프로 쪽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시장은 미국의 금리 부담 안고 있고요. 상승 종목보다 여전히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아쉽고요. 지수 자체를 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재료가 있는 쪽에서 적은 수급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테마성 종목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어제도 테마만 놓고 봤을 때 테마에 굉장히 민감한 장이다 보니까 초전도와 맥신, 초전도 그리고 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속에 인해서 육계라던가 수산 쪽의 종목, 소금 쪽의 종목들의 강세도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제 올랐던 쪽 보시면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소재 쪽 그리고 초전도체는 비공개 간담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했습니다. 신성델타가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음식료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이었고요. 전력기기와 자동차 쪽도 어제 괜찮았는데 효성중공업과 재룡전기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나 비만 당뇨, AI는 네이버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죠. 자, 반면에 빠진 쪽 보시면 그 전 거래일과 그 전전 거래일의 상승권역에서 상한가를 완전 많이 배출했던 맥신이 어제는 또 급락했습니다. 경동인베스트나 아머센스 등이 하한가 마무리가 됐고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PSK홀딩스가 8%나 빠져버리는 등의 상당히 장중 변동이 컸다라고 느껴졌죠. 조선과 헬스케어도 떨어졌던 어제입니다. 정말 따라가기는 숨가쁘고요. 내 자리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따라갈 수 있는 대응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이 막판에 상승폭을 줄이다가 조금이나마 상승폭을 회복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중국 쪽이 될 것 같아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6% 정도 빠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1% 정도 상승으로 돌렸죠. 어떤 이슈가 있었나 들여다봤더니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27곳에 대해 미검증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리스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오타가 또 하나 나왔네요.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 조금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등장했어요.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아마 이 이슈로 추정이 됩니다. 8월 중에 27일에서 30일 사이에 미국의 레이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일정을 앞두고 조금 유화책이 나온 게 아닐까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중국이 나름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은 디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제재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조금 완화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내용이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계속 기대에 못 미칩니다만 중국이 이토록 절박한 상황이라면 부양책을 강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어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어서 초전도체가 계속된 강세를 나타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약간 엇갈렸습니다. 수산 쪽은 올라갔고요. 시간 외에서는 소금 쪽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부 화장품 쪽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죠. 시간 외였고요. 자, 어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올해 잭슨홀은 작년의 잭슨홀처럼 블랙홀이 되지 않기를 이라는 점이요. 작년 잭슨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한 8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8분 동안 인플레를 45번 언급할 정도로 인플레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굉장히 초강경 입장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론을 일축했고 1980년대 폴 볼커의 초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잭슨홀 파월
이제 연설로 인해 거의 1000포인트 정도 지수가 증발을 했고요. S&P 500이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때가 8월 26일이었는데 그 이후 10월까지 고점 대비 미국이 20% 지수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건 당일날 지도 맵이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대로요. 자, 이런 식으로 잭슨 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년에 생겨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 않겠지? 라면서 모두들 잭슨 홀에 대한 경계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죠.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지금은 5.5이죠. 꽤 많이 이미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보다 물가에 대한 압력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되진 않을 건데 분명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연설을 하는가는 시장에 나름의 키를 줄 수 있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나오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주말장이 어떨지 토요일 아침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 하시면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해드립니다. 자, 글로벌 원샷 갑니다. 뉴욕장인데요. 혼조였습니다. 다우 0.5% 빠졌고 나스닥은 올렸습니다. 들려왔던 이슈들 정리하면서 지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시죠. 7% 모기지 후폭풍으로 미국의 주택 공급이 25년 내 최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피치가 스웨덴 상업부동산 위기의 진원인 SBB의 신용등급을 정크로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쪽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세계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가 10곳에 대해서 신용등급이나 이거 전망을 낮췄었는데 S&P가 추가로 같이 힘을 보탭니다. 밤사이에 은행 5곳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은행 금융주가 부진했고요. 다우지수가 조금 더 약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죠. 금리의 부적절한 긴축 징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금리가 높은 거는 부적절한 긴축이 아니었다. 타당했다라는 나름의 매파적인 발언인 거죠.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2년물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며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슈고요. 좀 시장 속의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생각보다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없이 잘 지나갈 거야 라는 게 최근에 논리였는데 지금 뭐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불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슈, 은행권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과 전망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가 못 받쳐줄 수 있어 라는 우려감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던 불안이 하나 더 추가된 느낌인 거죠. 그 불안의 하나를 자세히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은행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 오늘 거의 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실적점 부담감에 결국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2.7% 밀려났어요. 오늘 또 반도체 쪽에 심리 위축이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소매 유통업체의 부진이 바로 딕스 스포팅 굿즈와 메이시스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올해 하반기 전망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꺼내 놓으면서 크게 밀려났습니다. 딕스 스포팅은 23%, 메이시스는 14% 빠졌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소매 유통사들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자, 빈페스트, 베트남 전기차 업체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또 폭등하거나입니다. 오늘은 폭등 쪽으로 방향 잡으며 108% 급등으로 거래 마쳤네요. 자, 뉴욕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지역은행 이슈가 지속되네요. 무디스에서 10곳 낮추더니 피치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 가능성 언급했고 이번에는 S&P에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5곳 은행 신용등급을 낮췄는데요. 소시에이티드 뱅코프나 코메리카 뱅크, 킥코프 등의 이제 신용등급을 낮춰 잡았습니다. 예금 잔고가 감소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다던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던가 앞에서 다른 신용평가사가 말했던 바입니다. 같은 내용이 좀 동일한데
세 곳의 신용평가사 모두 다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됐죠. JP모건, 코메리카, 킥오프, 시티그룹, 찰스 슈왑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의 다 밀려났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폭이 컸었는데요. 5% 빠졌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더 부담이 됐고요. 리퍼블릭 퍼스트뱅크는 무려 55%나 급락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권이 좋지 못하면서 다우 쪽에 좀 더 부담이 됐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죠. 우주의 기운이 마치 엔비디아를 가리키는 것 같다라는 얘기,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가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를 내놓고 있는가를 전해드렸었는데 끝자락에 요거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괜히 걱정된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게 시장에 반영이 될 때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경계감이 좀 생겨난 것 같고요. 어제 국내 반도체 하락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하락 등은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좀 경계감이 좀 짙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반도체 쪽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너나 할 것 없이 하락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융권도 다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유가가 내려가면서 에너지 쪽도 하락 있었고요. 그리고 소매 유통 쪽도 좋지 못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닉스도 크게 빠졌죠. 24%. 그런데 닉스에서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절도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소매 유통업체,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모두 다 이런 절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건 소매 유통 전반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그래서 베스트바이나 라이트에이드, 달러트리 이런 쪽까지 오늘은 같이 밀려났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계속 좋은 쪽 본다면 요 며칠 백신주 좋죠. 코로나 새 변이 나왔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 접종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도 백신주가 동반 강세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노바백스 13%, 모더나 4%, 바이오엔테크 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온돌 아닌 가스불이라고 비유를 해봤는데요. 온돌이라고 하면 서서히 뜨거워지고 오래가죠. 가스불은 꺼졌다 켜졌다 1단계였다 2단계였다 합니다. 리오프닝 쪽을 빗대봤습니다. 완전히 모두가 회복을 외치며 서서히 뜨겁게 계속 가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불이 지펴졌다가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죠. 또 새롭게 추가된 이슈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일부 화장품주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한국이 성숙한 한중 관계 얘기를 꺼내자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관계 발전 희망을 우리 중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상무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게 대해서 조금 유화책을 꺼내 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의 중국 종목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작용한다면 리오프닝 쪽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일부 중소형 화장품이 리오프닝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로 본다면 이것은 트레이딩 관점이 되겠죠. 크리스탈 신소재, 형성그룹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지나갔죠? 산업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뉴스 이전에 일정이네요. 자, 수요일입니다. 오늘 게임스컴 있고요. 미국의 지표 예정도 있고요. 내일이 긴장되네요. 금통위도 있고요. 금요일은 잭슨홀 파월 연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의 일정이 몹시 경계되는 지금입니다. 산업뉴스입니다. 산업부 장관 내정자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또 원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세가 난다면 대응이 필요하고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미래항공 모빌리티 본궤도에 올린다. 2028년 상용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UAM과 드론 관련 이슈가 되겠고요. 수산 6개 이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죠. 울산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가 레독스의 흐름, 레독스 전지 개발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요즘엔 새로운 물질이나 전지가 너무 많아요. 레독스 쪽도 폭발 위험이 작은 또 배터리 쪽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는 이 정도 체크가 되니까 확인만 해두시고요. 시간 외에서는 큐렉스와 랩지노믹스 등의 흐름이 있었으니까 보유자분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섹터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민영 앵커가 AI 관련주들 언급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큰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증권가 월가에서 일제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엔비디아가 그 전날에 8%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HSBC에서 특히나 $600의 기존 목표 주가에서 $780로 목표 주가를 훌쩍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보다 뭐 80% 더 간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AI 서버 추정치도 상향 조정됐고요. 2분기 가이던스 상향을 더 웃도는 그러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내일 장 마감하고 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또 3% 가까이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 약세가 좀 예상이 되고 AI 관련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대기업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게임사, 통신사 너나 할 것 없이 AI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도 사실 지금 제일 기대가 되는 건 바로 내일 장중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국산 LML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글 합승량이 챗 GPT의 6,500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정말 초거대 규모의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한 그러한 챗 GPT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KT에서도 초거대 AI 믿음 출시 그리고 카카오, SK텔레콤, NC소프트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AI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네이버에 주목해보자 이 부분도 민영 앵커가 정리를 해주셨었죠. 관련주들 아마 이제 네이버나 오브젠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 줌인터넷, 알체라 등등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시세 같은 경우에 좀 엇갈렸는데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의 하반기 일정들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공개 이후에도 쭉 이렇게 AI 관련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익으로 바닥을 통과했고 이제 AI로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고 어제도 이 기대감 덕분에 3%가량의 상승으로 네이버는 마감이 됐습니다. 이전보다 네이버의 이번 하이퍼클로버 X는 더 강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는 최근에 3에서 4년간 이 AI 쪽에만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력 자체도 이 AI 쪽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 있다고 하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규모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LML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학습된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학습을 했을 때 그걸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AI가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던가 음악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LMN의 성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파라미터가 될 텐데요. 파라미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 크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파라미터 1000억 개 이상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체 개발한 회사가 전 세계에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구글의 팜 그리고 바이두의 웬신 뒤를 이은 게 바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파라미터가 크면 물론 성능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또 운영 비용은 더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0억 파라미터, 250억 파라미터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좀 다양하게 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큰 게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규모 자체는 이 정도가 된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공개를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늘 추가된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내일 나올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내일 또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식을 줄 몰랐던 AI 관련주의 희비는 갈렸습니다. XM 같은 경우에 물론 인공지능 업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는 실적도 좋았고 무상증자 관련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외에 네이버 3% 정도 올랐고 플리토나 브리즈텍, 카카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종목들이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 AI 같은 종목들은 어제 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 때문인지 일단은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벤트가 이제 나온다면,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변동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일단 재료 노출 하루 앞둔 상황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토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네. 이번 주 주후반의 일정들입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엔비디아, 네이버의 AI,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전략과 또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결국 미국향 수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얘기 살짝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3월 16일경에 올해 들어서 지난해와 달라지고 있는 점, 수출이 보여주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향 수출이 좋아지는 쪽, 바로 2차 전지, 자동차, 전력기기, 화장품, 엔터 쪽이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다는 거고, 중국향 수출 모멘텀이 좀 더 짙은 쪽, 반도체,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쪽은 상반기에 부진할 것 같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하반기에 중국 경기 놓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들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느낌이죠. 어찌됐건 결국 미국향 수출 모멘텀이 계속 더 이어지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미국향 수출 섹터가 조금 더 주가상으로도 좋은 흐름을 상반기 연초까지 나타냈는데 아직까지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엔터, 산업용 로봇, 전력기기, 에스테틱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였고 8월 20일경이면 어김없이 그 8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월이 끝날 때도 나오고 월 중간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때마다 수출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게 잡히는 업체들 주로 미국향 수출 섹터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력기기 쪽에서 돋보이는 주가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전력기기 얘기는 일렉트릭 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많이 얘기하긴 했습니다. 변압기 가격, 미국의 도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 미국의 곳곳 기업과 혹은 지역에서 우리는 변압기가 없다. 변압기의 리드 타임이 너무 길다. 몇십 주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는 것을 그때마다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은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폈었죠. 광산 옆에 청바지를 파는 전력 설비하며 이 충전 이야기가 전기차 쪽에서 나올 때마다 변압기가 관심을 받고 폭염 얘기가 나올 때 결국 배전망 투자해야 된다. 송배전 변압기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미국의 변압기 수명이 다 되었다라는 점에서 교체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곳곳에서 리슈어링으로 인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 지으면 결국 전력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라는 것도 기저에 이들의 모멘텀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송배전 캐펙스가 늘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어제 8월 20일까지 해서 또 데이터 나온 것을 정리를 해보니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 금액도 괜찮았고 여전히 수출 단가도 높았습니다. 소형 변압기 수출 단가도 높은 수준이 유지됐고 소형 변압기는 이미 지난달 수출의 85%를 8월 20일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전체 데이터에서도 기대감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에서 소형 변압기 쪽의 재룡전기도 3%, 대형 변압기 쪽의 효성중공업, 현대엘렉트릭, LX일렉트릭도 모두 올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6%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LX일렉트릭은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어제 3% 정도 더블 모멘텀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송배전 확대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코트라에서 시카고 무역관 자료를 이때 당시에 정리했었는데 6월경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어마어마하게 전력 인프라 확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살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전력기기에 대한 전략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상으로는 이틀간 나름의 꽤 긴 하락을 딛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찝찝하죠. 이렇게 테마성 이제 종목들이 네. 엄청 휘황찬란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전기차에서는 전기차 쪽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 대응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네, 우선 이틀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제 양봉난 시점까지는 한 3, 4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네. 조금은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때문일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잘 가고 있는 테마주들을 접근하기에는 네. 첫째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는 그 상승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며칠간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은 하락이 나올 때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게 되면은 사실 계좌가 단숨에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초전도체 다음에 맥주. 들어본 적도 없는 맥신이라는 테마가 이틀간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맥신 관련주들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개장 초반부터 이제 오염수 방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서기 시작을 했고 또 재밌는 부분이 어제 막판에 일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변동성에 입각한 투자의 전략 자체를 세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는 시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저런 엄청난 테마주들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친다면 네.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의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솔직히 보면 테마주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막 신성델타 이렇게 흐름 보면 이거를 이렇게 내가 욕해도 갈 건 가는구나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의 단련이 필요하죠.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첫째는 이제 들어가서 잘하면 좋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동을 당하려면 일찍 당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명언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괜히 늦게 들어갔다가 크게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들어갈 때는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변동성 쪽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고점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의 손실률이 워낙 커지게 되고 그 커진 손실률은 사실은 수익으로 회복시키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결국 내가 그 종목군들을 신경 안 쓸 수 있는 단련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네, 게 현재 맞아요.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저도 사실은 해당 종목군들 보면서 저는 배 아파하지 않거든요.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양질의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걸로 수익 나면 훌륭하고 좋지만 말씀 주신 대로 맹신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의심을 하려면 끝까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뒤늦게 이렇게 했다가 변동에 좀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본인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어려운 부분인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AI 이슈가 8월 시작할 때부터 저희 8월 24일로 날짜 계속 얘기하면서 했더니 이제 이 말하는 게 많은 분들이 지겹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제 관련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네이버 시장 대비 괜찮은데 어제도 전략 어떻게 짜요? 네, 이제 드디어 D-1 네. 공개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될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AI 테마로서 엮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거대 LLM 구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를 먼저 끊는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께서 이제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본 적은 없지만은 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국어 쪽으로 기반한 AI 모델은 사실 네이버가 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유효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네이버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사업 쪽에서 AI가 결합되지 않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구매자들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상품들을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AI 모델을 바탕으로 한 수익화는 사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것이 가진 의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네이버와 구글 쪽의 국내 시장의 플랫폼 검색 점유율 이것이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플랫폼 업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 것을 써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BM을 확장시키면서 수익화 모델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검색 점유율 쪽에서 네이버가 조금씩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AI를 통해서 다시 반전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네이버의 경쟁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 네이버의 사업 영역 자체는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실적은 네. 계속 따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버X가 뭔가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단기간에 예측하기보다는 이러한 작은 변화 요소들을 한번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 나가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혹은 뭐 오브젠, 알체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사실은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예전에 이제 뭐 솔트룩스라든지 맞아요. 셀버스 AI 이런 기업들이 올라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역시 이제 하나의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역시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출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세로뉴스 성격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뭐 한 번 정도는 올라설 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나 평가를 보고 움직이시겠다라는 걸로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국향 수출 데이터들 보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뭐 변압기, 전력기기 네. 쪽인 것 같아요. 뭐 자동차도 그렇긴 합니다만 자동차는 이번에 미국향 수출은 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력기기 쪽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그렇죠. 전략을 계속 세우는데 또 계속 잘 갑니다. 네. 그래서 추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 이제 한 2주, 3주 정도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전력기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대다수의 지금 시장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민영 앵커가 브리핑한 이 전력기기 수출 단가 저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사실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잠정 데이터 자체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수출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데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3분기의 어닝 자체도 걱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판단할 네.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전력기기 업체들의 걱정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야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전력기기 업체들 10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입니다. 2년, 3년, 5년도 아니고요. 2011년, 12년도 중동붐 이후에 10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당 시점에서 과거의 전력기기 투자는 얼마나 이어졌느냐? 적어도 2, 3년은 간다라는 거죠. 물론 주가의 상승률과 실적의 성장률 그리고 점점 둔화될 실적 이 성장률의 둔화 이러한 측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결국 계속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측면 아직까지 피크를 찍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뭐 대표 변압기 종목들 다 동일한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뭐 역시 대표적인 기업이 될 네. 것 같고요.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 보겠습니다. 보통 픽을 이제 종목으로 주시는데 스마트폰에서 전자담배, 신성장이 기대되는 전자부품사 어디죠? 저도 이제 보면 얼추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흡연을 안 해서 그런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전자담배 관련 기업 중에서 EM텍, 뭐 이렌텍 이런 이렌텍, 기업들이 그쵸.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기업은 UIL이라는 UIL.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픽 종목으로 솔레임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면서 TV 쪽에 3인 보드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지만은 결국은 이제 ESL 가격 표시기를 만들어내면서 회사가 변모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UIL이라는 회사도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부품 쪽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이 거의 90%에 다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세트업 중 작년부터 이어진 올해까지의 스마트폰 둔화 이것을 비껴나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PMI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죠. 세계 1위 담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드디어 전자담배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뭐 어마어마한 매출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쪽의 둔화 때문에 실적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 속에서 올해와 내년도의 매출액으로 한 개 분기 정도의 매출액은 커버한다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UIL에 대한 흐름은 기대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또 세트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는 UIL의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 전략은 7,0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3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UIL 살펴주셨고요. ASR 거 LS 하나만 코멘트 듣겠습니다. 어제 LNF와 이제 전구체 공장 승인에 대한 설립에 대한 승인 소식이 네. 들려왔어요. 5월경에 LS가 막 내려갈 때 얘기를 주셨어서 네. 걱정했는데 그때가 한 8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10만 원 위란 말이죠. 어제도 괜찮았습니다. 보유자분은 보유인가요? 네, 우선 L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전선 이런 것들 너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사실은 한 번 정도 주가가 비이성적인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이 약간의 부담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워낙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을 겪었기 네.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 김민진 차장님과 답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